얼마 전 배우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진욱 씨를 고소한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진욱 씨는 이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이죠. 앞으로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일단 여성이 7월 14일 고소를 했고요. 또 7월 17일 날은 이진욱 씨가 무고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고소인 여성이 4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4번째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네. 강제성이 없었다는 얘기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소한 것은 허위였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취재진 앞에서 참 당당했는데 이진욱 씨의 말이 그럼 사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무고를 고백한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그 고소인과 그 피고소인, 그러니까 고소인 여성과 이진욱 씨의 진술이 굉장히 대립되지 않습니까? 네.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또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가 유죄, 무죄를 결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고소인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경찰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이진욱 씨가 집에 가게 된 경위랄지 네. 또 집에 가서 샤워를 했는데 사실 고소인 측에서 샤워를 하라고 했으니까 했겠죠.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서 샤워를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샤워 후에 또 이진욱 씨가 면티를 입고 나왔는데 그 면티가 고소인이 준 거였고요. 또 메이크업 자체도 고소인이 메이크업을 지워줬고. 직접 지워줬답니까? 그렇죠. 성관계 후에 또 사진까지 같이 보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니까 이진욱 씨의 진술이 사실 거짓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제출한 뭐 카톡이랄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진욱 씨의 진술이 진실이고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추궁을 해서 아마 시인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15일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3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배우 이진욱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의 모습을 보인 이진욱 씨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고죄로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습니다.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사건 당일 발목과 무릎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진욱 씨는 사건 당일 고소인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던 고소인은 어제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진욱 씨의 입장은 따로 나온 게 없습니까? 네, 전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고소인이 무고를, 그러니까 본인이 강제성이 없다고 시인한 이후에는 별다른 반응을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네. 본인이 이제 혐의를 벗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로써 이진욱 씨는 혐의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고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게 이제 무고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다른 죄에 비해서는 좀 질이 나쁘게 옵니다. 법조계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의 허위 고소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억울한 상대방이 옥살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벌이 엄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욱 씨와 관련된 이 고소인 자체는 일반적인 무고 사람에 비해서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굉장히 이진욱 씨가 자기 집에 오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갖다 허위로 이걸 굉장히 조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더군다나 또 상해 진단서를 냈는데 상해 진단서도 그 당시에 바로 진단서를 낸 게 아니고 며칠 있다 진단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진단서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멍이 들었다고 하고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한다면 상해 진단서도 조작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교묘하고
이게 아주 악의적인 고소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 일반적인 무고죄와 달리 아마 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체 왜 그랬답니까?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성범죄와 관련해서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네.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소속사한테 나 고소하기 전에 나에게 얼마를 달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돈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요구하면 마치 돈을 목적으로 꽃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상대방이 기소가 된다랄지 구속이 됐을 때 돈을 요구하죠. 그러면 훨씬 더 돈의 액수가 높아지면서 거액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또 다른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 이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성관계 이후에 어떤 남자의 행동 자체가 어떤 그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성관계 전과 후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자기가 성적 이용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보복 감정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아마 그 중에 뭐 하나는 해당이 되는데 이게 돈을 과연 목적으로 했느냐 네. 아니면 성관계 이후에 이진욱 씨의 어떤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자체가 뭐 배신감이나 불쾌감을 느껴서 그랬는지 그건 수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진욱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맞고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본인이 뭐 강제성이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네.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까지 자기가 진술한 것은 거짓이 되고 또 고소 자체가 허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무고죄가 되는 거죠. 네. 박유천 씨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연예인의 경우에는 일단 이미지가 생명이고 이번 사건으로 약간 그 좋은 글씨라고 낙인이 찍혀서 아마 이게 앞으로 연예계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예인은 또 유명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굉장히 뭐 언론과 세간에 관심을 받는데 사실 연예인 자체는 이제 드라마나 CF나 또 뭐 영화 같은 걸 찍어서 뭐 생계를 유지하고 본인의 어떠한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로 한번 데미지를 입게 되면 그다음부터 사실 연애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사실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뭐 이진욱 씨 네. 소속사의 말에는 뭐 100억 원대 가까운 손해가 났다. 박유천 씨는 또 한류 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그게 다 아마 응원받았어요. 100억이라고 이제 산정의 기준이 이제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의 손해는 충분히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설사 이제 무혐의로 끝나고 또 법정에서 무죄로 이게 판단이 난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있는 데미지는 워낙 크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이제 어떻게 회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게 대중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무고죄가 정말 성립됐을 경우에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손해배상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 네. 우리가 보통 유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재산적 손해가 있죠. 그래서 유자료 손해는 물론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재산적 손해는 사실 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사건을 말미암아서 허위의 고소로 말미암아서 뭐 CF가 취소가 됐다랄지 드라마 같은 데 섭외 같은 것이 무산이 됐다고 한다면 그로 받을 수 있는 출연료 이런 것들이 재산적 손해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다고 합니다. 관련된 통계까지 있던데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죠. 2010년에 비해서 2014년도가 한 1000건 정도 더 늘었어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구속된 사람이 100명이 훨씬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 사건이 좀 남발이 되고 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고소나 고발이 좀 남발되는 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고소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범죄와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돈을 목적으로 우리가 보통 꽃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남자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최근에 좀 많이 느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헤어지기 직전에 어떤 보복 감정으로 내가 강제로 강간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고소하는 네. 사례도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 유조와 관련된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합의하에 문서를 써줌에서도 불구하고 이게 재산적으로 민사소송이 걸렸을 때 나는 그런 걸 써준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문서를 무효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위에서 이제 흔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폭행 사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실 나를 때리지 않았는데 나를 때렸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죠. 그래서 쌍방 폭행을 만들어서 내가 지은 죄를 좀 그러니까 네. 적게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혐의나 의혹이 밝혀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억울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무고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이 없도록 어떤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무고에 대해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좀 고소 고발이 굉장히 남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은 사실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무고 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돼 있는데 네. 너무나 이 검사들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무고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개선을 해서 이게 정말 고소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낼 때는 그게 과연 무고에 해당하는지를 정말 철저히 수사해서 네. 만약에 무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엄벌하는 그런 어떠한 사회적 인식이 심어져야지 좀 무고 사건이 많이 준다고 봅니다. 모쪼록 무고 때문에 피해 입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